아까 그 신민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대선 이야기 잠깐만 해봐요. 왜냐 말했잖아.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진 어떤 사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이 막 그 검찰총장을 뛰쳐나와가지고 지지율 여론조사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인간이 1등 달리고 있네? 그리고 서울시장도 갑자기 LH가 빵 터졌다고 일주일 만에 20% 차이를 내버리네? 와 이거 스트레스예요. 보는 사람이 스트레스라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막 나오죠. 막 윤석열이 뭐 1등을 달리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는 윤석열이 한 40%를 넘어가는 것도 나와요. 예. 속으로 이런 생각해봤어. 아 인물이 없긴 없구나. 굳이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싫다고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는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 같은 따위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 무릎을 쳤지. 아, 요거는 한 방에 날아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면은 계속해서 홍준표, 안철수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디펜스 효과 전래 심하겠구나. 아 그럼 윤석열만 좀 계속 키웠다가 막상 대선 국면에 가면 요것만 쓰러뜨리면 끝나겠구나 싶은 오히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숫자만 보면 뭔가 윤석열이 뭐 대단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착시 현상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드러나는 숫자 있잖아요. 뭐 26.9%, 뭐 39.8%, 뭐 이런 큰 숫자를 제외하고 작게 나오는 그 문장들이 있잖아요. 이 여론조사는 뭐 누구 의뢰로 뭐 누구한테 몇 명을 했고 이런 걸 그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윤석열 씨 기분 좋으라고 그냥 언론들이 그냥 갖다 바치는 이제 그런 용도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세상에 유선 그 비율을 20% 이상 반영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유선 전화는 이게 그 유선 전화와 무선 전화를 반영하는 비율은 일상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보통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 유선을 쓰십니까? 무선을 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선을 쓴다고 그 답하는 비율이 요즘은 5% 내지 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5% 정도를 유선으로 집어넣고 나머지 95%는 유선으로 가는 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냥 뭐 그 설득력이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선 비율을 갖다가 15%, 20%, 30% 이렇게 잡아놓고 이게 윤석열 지지율이 40%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숫자만 보는 사람들은 기분 좋을 수 있겠지. 윤석열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 그 밑에 작은 글씨를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소로워 보이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22일부터 29일까지 5개가 대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ARS 기계가 물어보면 대략 30%대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30%대가 나 평균적으로. 사람이 물어보면 20%대가 나와요. 요 함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문제는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윤석열은 지금 뭐 100살 넘은 철학자 만나고 다닌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어제는 그런 이야기 했었지. 그 조선일보가 전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조선일보 전화만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진짜 정치인처럼 해. 그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어쩌고저쩌고 비판까지 막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기자놈이 장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고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잘한다 잘한다 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요. 왜냐면 대통령 선거는 다른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뽑는 거예요. 기대치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속았다고 치더라도 이명박한테 어떤 기대치가 대통령 당선됐어. 부자 될 거라고. 그래. 예. 그 기대치 때문에 보고 뽑는 거예요. 박근혜가 내가 보수당이지만 색깔 빨간색으로 확 바꾸면서 그 당시 박근혜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것 막 걸었다고. 예. 그때 그걸 역할한 게 김종인이었지. 예. 미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 가장 그 기대치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LH라든지 보선의
어떤 상황이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대선으로 진입을 하면은 가장 주목을 받을 사람은 역시 이재명 지사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왜냐하면은 이따가 그 이야기 몇 개를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큰 사람이고요. 윤석열은 그냥 문재인 정부 싫어서 우리도 대선 주자가 없었는데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던 사람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는 미래는 없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아니라고.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 야, 이 사람이 대통령 하면 잘하겠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르고 논쟁하는 논란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투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인으로서 내놓는 메시지는 아직까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요. 우선은 이제 여러분 윤석열 싫죠. 우리가 윤석열 싫다는 말만 1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윤석열 또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철수 처음 등장했을 때 지지율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무시했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갈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조직력이 없으니까 국민의당은 힘이 없어요. 결국 국민의힘한테 어떻게 됐어요? 김종인한테 노란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냥 이용당하고 팽당해버렸다고요. 그러면 그 안철수의 지지율이 한순간에 사그라지는 것과 똑같이 이 윤석열의 지지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는 당이 있지만 윤석열은 현재 당이 없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만든 게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번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친박계들이 윤석열한테 러브콜을 보냅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자기 우두머리를 잡아놓은 놈한테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건 우리로 치게 되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검사놈들한테 우리가 손 내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쟤네들은 지금 살고 싶어서 윤석열에게 친박계 의원들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 당 안에는 지금 아무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윤석열과 손을 잡으면 윤석열은 인물, 우리는 조직 이렇게 합치자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홍준표 이런 거 못 받아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궐선거에 만약에 쟤네가 이겨버리게 되면 국짐이 윤석열이 서로가 도킹하면서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꼴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 빠져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보궐선거 그냥 보궐선거 1년짜리 보궐선거가 아니다. 이건 대선 가는 것이고 윤석열 계속 볼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는 적폐 청산을 완성시키는 순간이냐 아니냐 그런 네. 갈림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이번 보궐선거가 우리들 운명과 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민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런 차원보다는 끝까지 싸우겠지만 뭐 이명박근혜 기간도 저 지나왔는데 뭘 못하겠어요. 윤석열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됐고 내가 봤을 때 윤석열도 모르는 게 있어. 예, 예. 뭐 장모한테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난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대선이 있기까지 대선을 설사 우리가 이긴다고 할지라도 이번 보궐선거를 지잖아요. 그러면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기레기들이 어마어마한 짓거리 할 거란 말이야. 예. 내가 오늘 또 참 그 기사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내곡동 논란이 변수가 4.1%래요. 내곡동 논란의 변수가 4.1%밖에 안 된다는 거야. 속으로 야 이놈들 정말 특이하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보면은 뭐 부동산 정책 및 공약, LH 땅 투기 의혹,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건 하면서 내곡동 변수는 4.1% 뿐이래. 그 여론조사가 이게 터지고 한두 시간밖에 포함이 안 된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야 LH 터졌으니까 내 말처럼 스모킹 건 터졌네 이야기 하지만 저쪽에서는 교묘하게 그거를 안 넣은 것도 아니고 넣은 것도 아닌 거를 4.1%만 집어넣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진짜 박빙의 선거에서 4.1%면 어느 정도 그거다고 보세요? 8% 차이 납니다. 누군가가 생각을 바꿨다고 하면 8% 차이 나는 거 어마어마한 거야. 특히 서울 같은 환경에서는 사실 5% 차이만 나도 당락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인데 그 변수가 4% 차이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대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투표일 당일까지는 소위 말하면 기레기들이 니들 투표장에 나가지 말을 계속해서 선동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예. 돼요.
스트레스 받는 기사만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 야, 근데 그거를 계속 당하지만 말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기준에 미달되는 여론조사를 언론에 발표할 수 없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몇 년째 계속해서 이렇게 당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언젠가는 크게 뒤통수 칠 날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저같이 만약에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층들은 여론조사만 보고도 흔들릴 수 있다고. 대세 편승론에 의해서 대세 사람 찍어주는 사람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좀 다른 좀 희망적인 신호를 봤던 게 오늘 유세 현장에서 일부러 이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은 끈 채로 이게 옆에 돌아다니면서 아줌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뒷줄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한 분들이 주로 먼 발치에서 이제 욕을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한마디가 어떤 아주머니가 다 꼴 보기 싫은데 오세훈은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뒷줄에서 먼 발치에서 냉정한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그 표현이 진짜 민심을 대변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진짜 이렇게 박영선 후보가 최고다. 박영선 후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세훈이 된다는 건 그건 진짜 이거는 최악이라는 말이 부족한 거거든요. 맞아. 어떻게 오세훈 같은 도둑놈한테 서울을 맡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심판 선거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심판 선거에다가 박원순 시장님 유고된 사건, 오고돈 시장 사건까지 집어넣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제 5년차 들어가는 한 1년밖에 사실상 안 남은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요거를 LH랑 같이 묶으면 민주당이 잘한 게 없다.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저쪽 입장에서 보면 교두보 같은 선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 선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라고 일단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잘한 게 훨씬 많습니다. 뭐 방역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도 OECD 국가 어쩌고저쩌고 제일 잘했었고요. 거기에 지금은 교착 상태에 있지만 남북관계도 지금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게 어디예요. 이명박근혜 때 거의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한 거 지금 이만큼 막고 있는 게 누구 덕인데요. 관련해서 그 우리가 언론에 잘 안 나오지만 각종 산업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막 앞서 나가고 있는 이 구조가 다 놓여 있단 말이에요. 요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정부 때부터 가져왔던 LH 문제만 갖고 박원순, 오고돈 이걸 이렇게 묶다 보니까 심판 선거가 되면 이게 바람이 불잖아요. 심판 선거가 되겠다고 바람이 부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바람은 불 수 있는데 그 바람의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이냐. 요거는 국민의 짐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뭘 못해. 그냥 지겨워 죽겠어.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근데 민주당이 그간 국회 활동하면서 무상급식도 막 추진하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은 대안이 좀 있어 보여. 그러면 그 바람이 불었을 때는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총선도 이기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바람이 분다고 한들 이 새끼들을 찍을까 말까 해서 고민스러워지는 지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광풍처럼 문재인 정부 심판 선거로 가버리면 나라 더 망가진다는 걸 계속 인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깽판 치는 뭐 똥파리들이나 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극우 진영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일종의 이끼처럼 곰팡이처럼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정권이 변하고 100년 후에도 그런 존재들은 있을 거니까 당연히 있는 건데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나는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무능하다고 평가하는 그 진보 나부랭이들이 진짜 위험하다고 봐요. 이명박근혜 때 이명박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박근혜 때만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도대체 뭐 하고 있었길래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고요.
자신들이 그렇게 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뭐 그 언론에서 인사 실패라고 떠들기 때문에 저것이 인사 실패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생각의 구조 자체가 무능한 거지. 자신들의 지적 능력이 무능한 건데 그걸 자신들의 무능을 문재인 정부에 투영하면서 무조건 뭔가 잡음만 나오면 잘못했다, 물렁하다,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 시민들한테 문재인 정부가 진짜 무능한 것처럼 비치도록 유도하는 그런 진보 진영 나부랭이들이 진짜 위험한 쓰레기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거 한마디 했는데 전방송에서 지금 전쟁 시기예요. 예전에는요 군사들 모아가지고 말 타고 가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야. 권력 싸움이라는 게 민주주의나 이런 게 되면서 투표라는 걸 하잖아요. 전시예요. 근데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민주당 180석 갖고 뭐 했니? 대체 이런 내피셜 갖고 있는 게 국민의 지금 지지자가 아니라면 이상하지 않아. 왜? 전쟁이야 지금. 전쟁인데 민주당이 180석 갖고 뭐 했냐고 댓글을 달면은 좋은 소리 듣겠어요? 저쪽 프락친 거지? 이런 걸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 많다니까? 니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윤석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줄리가 어쩌고저쩌고 막 요런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국회에서 최근에 어떤 법들을 얼마나 통과시켰는지를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방송에서 말할 내용이 아니라서 제 방송에서 강의하면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행정기본법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일본을 통해 수개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단일법전을 이번에 만들어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만들었어요.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할 뿐입니다. 민주당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번 선거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뭐 오세훈과 박형준이라는 애들이 이게 이명박의 퀴즈고 이명박의 호위무사고 이명박의 그 그림자에 드리워진 사람이라는 것도 공통점이지만은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아침 방송이라거나 썰전이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정치인들이에요. 지금까지 능력으로 인정받은 게 물론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그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진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선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이기는 데 있어서 사실 정책 싸움이 아니에요. 저쪽이 이미지 정치인이에요. 저쪽이 정치 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미지를 깨면 돼요. 지금 야수님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솔직히 내곡동이 뭐 곧 간 거 안 간 거 뭐 솔직히 저 오세훈 마음도 이해돼요. 그런데 왜 먹히는지 아세요? 오세훈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오세훈은 선한 사람이어야만 해요. 오세훈은 선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쟤네들이 써먹는 거예요.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오세훈에게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 거짓말했다. 얘가 공약집에다가 이런 말은 처음부터 능숙하게 그럼 우린 뒤에서 뭐라고요? 거짓말한다. 해본 사람 해낸 사람 해낼 사람 거짓말을 해본 사람 해낸 사람 해낼 사람 이렇게 싸워야 돼요. 오세훈과의 싸움은 이미지 깨기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세훈이 마치 뭐 서울시장 재선한 거가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세균, 고민정에게 개발렸다는 걸 계속 소문내야 돼요. 패배자다. 쟤는 패배자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정치를 보니까 만약에 이번 선거를 지잖아요. 그러면 180석 갖고 민주당 뭐 했냐는 사람들이 저렇게 막 계속해서 빈정만 대. 지지할 줄도 몰라. 비판적 지지도 안 해.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야. 그게 발단의 시작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거를 민주당이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네. 선거 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시작돼.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180석 넘게 비슷하게 갖고 있는 정당인데 등치만큼 이쪽에 식물 정당처럼 돼버리는 거야. 여론이 계속 그럴 거니까. 중대범죄수사청에 관련해 갖고 통과시키자고 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빨간 수박이 준동을 합니다. 야,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해야지. 그거를 지금 이거 다음 대선으로 미뤄. 다음 대통령 선거 의제로 미뤄.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면 민주당 잘했네 못했네 이야기는 지금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민주당 잘한 거 많아. 왜 민주당 잘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냐는 이야기를 해. 그 말이라도 해. 그래야 사람들이 뭘 잘했지 하고 검색이라도 해볼 테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할 거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등치가 크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막 20% 30%밖에 안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도 막 국민의 짐이 한 10% 20% 뒤지는데 180석 갖고 있다 그래서 법 막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야당에서 부동산 실패라고 이렇게 그런 걸 일종의 뭐 고정관념화 시켜가지고 프레임을 거는데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부동산 정책 실패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질문 딱 하나만 해보세요. 네 집 얼만데? 집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 부동산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그 부동산 실패라는 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강남 부동산 실패예요. 대한민국 땅이 다 올랐습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거, 야당에서 떠드는 거 다 강남 땅값이에요. 강남 집값이고.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다 지들 집이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떠드는 거지. 이게 부동산 실패라는 것도 그냥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은 방송에서 나와서 헛소리 하지만 은 실제 현장에서 그런 헛소리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물어봐요. 네 집 얼만데 100원도 안 할 거야. 자, 중구난방 얘기 계속 되고 있는데 재미는 있다. 달러는 못 쓰겠다. 제목을 못 하겠다. 여기까지.